예,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7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인상된 상호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각 나라별로 그 상호 관세율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이 이제 15%의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 미국과의 상호 관세율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이제 무역 적자국에 한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외 없이 이제 15% 관세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북한 지역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15%, 요르단 15%, 튀르키예 15%, 아프간 15%.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동 전략이 가장 뭐 순응하거나 우호적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다 15%로 매겼고요. 그다음에 조금 높은 데가 이제 중동에서 이라크가 35%, 그다음에 시리아가 41%. 와우. 이건 뭐냐면 뭐 시리아랑 뭐 통상이 되겠어요, 미국이란. 이거 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동 질서 재편 구상에 순응하는 그 여부, 그 척도에 따라서 관세율을 이제 부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단순히 통상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 팔라시의 어떤 하나의 몽둥이로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융 제재는 해제해 줬지만 거기에 따른 또 후속 조치들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난항인가 봐요, 시리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 안에 시리아를 포함시키려는 큰 보관을 갖고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더딘 것도 아마 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1%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의 중동 전략이 얼마나 순응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 안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율이 서로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40%라고 그러고, 인도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25%, 그리고 또 시리아는 지금 방금 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41%거든요. 이렇게 나라마다 관세율이 많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개별 이거를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통상 이슈로 어떻게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보아서 이제 개별 그 양자 대미 뭐 어떤 적자 폭이 얼마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기본으로 깔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관세라는 정책적 도구를 통해서 통상 문제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 지정학 혹은 미국의 세계 전략 관철을 위한 포괄적 정책 도구, 이제 파워시 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세를 그냥 경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안보 도구로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이걸로 그냥 갖다 그냥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0% 적용했는데 그 보르소나로 전 대통령이 있죠. 우파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나 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트럼프하고 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불법 재판에 대한 징계 사유로 40%를 추가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이랑 아무나 상관없는 이슈죠. 그러다 보니 그게 또 하나의 사안이고, 통상이 아닌지 안보적 프리즘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 룰라는 친중의 반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화폐를 하겠다고 좀 약간 설레발을 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그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관세로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통상 이슈와 별개로 기존에 10%인데 지금 40%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남미 밑에 남미 즉 미국의 밑에 바로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그러는데 서반구에서 적대 세력 중국이 준동하는 걸 못 봐요. 미국은 아직도 지금 쿠바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과거에 여기다 소련 미사일 한 방 갖다 놓은 바람에 지금도 국교 정상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준동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40%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친중적인 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차원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제 40% 관세를 때렸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25%좀 비교적 높아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인도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를 썼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산이 다 이제 적대국 그 제재 대상인데 그걸 썼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이제 관세라는 도구로 이제 풀어 팬 거예요. 25%로.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결제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그 원유로 그 배럴당 얼마 해가지고 달러로 책정해서 이게 결제 통화가 되는데 원유 거래에서는
달러를 못 쓰니까 러시아가 이제 루피아로 받은 거예요. 인도 화폐 루피아로. 그 루피아가 막 그 러시아 중앙은행에 넘쳐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덤핑 가격으로 팔았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인도가 엄청나게 노고가 났거든요. 그 경제 시장가보다 한 반 가격,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이제 그만둬라. 러시아산 그게 쓰지 말라고 25% 관세를 때린 거에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 이제 관세를 때리니까 애플도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공장을 지금 증축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른바 그걸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데 적대적인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을 애플이 공장을 안 짓고 프렌드 쇼링 인도에다 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거든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다 만들라고 애플 쿡 회장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미국에다 건설을 하라. 근데 애플이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선 미국에다 제조시설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좀 미국에다가 애플 공장을 지으라는데 아직도 그냥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인도에다가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징벌적 조치로 이제 25%를 매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할래 아니면 해외 인도에서 생산할래. 그래서 프렌드 쇼링도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 온쇼링 하라 이거죠. 공장을 여기 지어라. 그런 이제 내부적 맥락도 같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때린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관세 협상하러 왔는데 39% 미국이 얘기한 게 39%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다운을 시키려고 갔다가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나 봐요. 예.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는 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아주 제일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과 캐나다, 또 미국과 멕시코 상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도 25%를 매겼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북미 FTA라고 나프타의 후신인 이제 USMCA 협정 대상국이니까 거의 우리와 같은 FTA 제로 관세인데 이게 왜 여기다가는 이제 표피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펜타날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주입을 한다. 그거 막으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남부국경에서 막 카르텔을 통해서 멕시코 카르텔이 넘어오는데 그거 남부국경을 차단을 했어요. 근데도 이 카르텔이 어떻게 하냐면 우회해서 이제 저기 캐나다를 통해서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펜타날 그 원료 약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25%를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 국민 보건권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매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캐나다는 35%를 올린다고 했어요. 왜 35%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가 그 영국, 프랑스가 유엔에서 나서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불이 난 거죠. 네가 뭔데 미국이 만드는 중동의 아브라함 협정 그 질서를 만드는데 왜 이국가 해법을 네가 왜 얘기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협상 중단, 잠시 노딜 하면서 35%까지 매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보 정책인데 관세로 두드러 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라는 이 방망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요사이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 그러니까 캐나다가 왜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영국, 프랑스는 뒤에 얘기했지만 좀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얘기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죠, 일종의 관세로 제재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 북미 무역협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친중이냐 반중이냐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멕시코 카르텔이 IS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AQ 계열, 알카이다 계열 테러리스트와 협조하고 있고 중국 공안, CCP 해외 정보 파트랑도 같이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지정세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미국에 대한 이제 그 펜타날 원료약품을 그 원료약품을 중국에서 보내줘요. 이건 무역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을 거의 좀비로 만들겠다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이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철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막 지도자 왔다 갔다 하고 막
치열한 그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협상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매체를 봐도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15% 원래 17%였거든요. 최초에 4월달에 뭐 리버레이션 데이 그게 다운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가 다운된 거예요. 원래 17%였거든요. 15%였을 때 한 것도 없어. 재무장관 맨날 막 강성 발언만 하고 이거 협상 안 한 거 티가 다 나왔어요. 재무장관이 스모트리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스라엘 언론에도 다 공개된 거예요. 얘네들은 관세 문제에 관심 없나 그런데도 15%. 동맹국 최저 관세율이 15%예요. 그걸 딱 받아내니까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현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항해서 GDP 대비 국방 예산을 8%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격퇴한 거죠. 근데 국방 예산 8% 썼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이란 대리세력을 격퇴시켰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경쟁 세력도 함께 몰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대가 8% 하니까 관세 얘기가 없죠. 근데 캐나다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누리면서 최고의 수혜자야. 근데 연간 군비 지출은 뭐 1.4%밖에 안 내. 그러면서 이국가 해법은 또 끼어들어. 그럼 밉상이죠.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관세율 부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통상 이슈를 보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 반중이냐 친중이냐, 미국 지정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단 기준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15%, 17%에서 15%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15% 관세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미국에다 이렇게 수출하는 품목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그러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15%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에다 주로 어떤 품목들을 이렇게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총 교역량이 한 3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게 22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적자가 74억 달러예요. 적자는 봐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주력 수출 품목이 대부분 뭐냐면 뭐 다이아몬드 기계 장비, 시각 장비, 의료 장비, 제약, 전자 장비로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수지에 해당되는 첨단 IT 소프트웨어가 한 50%를 차지해요. 근데 이거는 관세 유예 품목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그런 이제 하이테크 그런 제조업에 대한 이제 관세가 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외 품목이고 2023년 기준 70% 이상의 하이테크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를 맞아도 그렇게 뭐 그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하고 또 제약 관련 이런 것도 이제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30%가 때문에 이제 별로 관세를 맞아도 이제 별로 이제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반도체하고 제약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1년 동안 리뷰를 해서 우리가 손해 보면은 또 매기겠다 해서 행정명령 232조를 또 발동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막 150%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는데 통상 이슈로만 보면은,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별로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마음이거든요. 트럼프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동 질서를 잘 정리해 주면은 협조하고 하면 관세 유예로 가는 것이고 관세 폭탄에서 예외되는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이제 관세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는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던데 이스라엘은 별로 그 수출 품목에서는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스라엘의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이 비관세를 없애는 정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15%의 그 관세,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관세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듯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도 좀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런 그 관세 정책, 이런 상황을 오히려 좀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즐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물론 지금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파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어요. 관세 이슈가.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이스라엘 그 국내 그 내수 시장을 들어보면 OECD 평균 감독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요. OECD 선진국 평균 52% 비싸고 그다음에 주식인 빵과 곡물 가격이 OECD 평균 49% 비싸요. 그다음에 유제품 계란은 64% 비쌉니다.
OECD 평균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내수 기업이 독과점 기업이 있어서 그래요. 외부 그러니까 수입업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뭘로 막아놨냐면 뭐 관세로 막은 게 아니라 저기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규제를 굉장히 높게 쳐놨단 말이에요. 시장 진입 맞게. 대표적으로 뭐 식약처를 동원해서 하인즈 케찹이라는 상호 쓰지 마. 왜? 너는 함량이 30% 미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케찹이라는 용어 못 쓰고 토마토 소스라고 써. 그러니까 이제 외국 수입산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데 국내 독과점 업체가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폭리를 취해서 제품 개발에 쓰냐? 그게 아니라 그 독과점에서 만든 폭리로 정치권, 학계, 뭐 언론사에다가 이제 광고를 막 파는 거예요. 스폰서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되기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트냐후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 이걸 개혁하려고 그러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아요. 사법부의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이 네트냐후 우익 진영은 트럼프발 비관세 장벽 그 해체 혹은 그 관세 폭탄을 빨리 원해요. 그 핑계로 이걸 다 개혁을 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 관세 때문에, 그 너희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내수 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들은 일반 국민들을 반겨요. 그래야 우리 내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을 깰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하나 이제 뇌피셜에 대해 희망사항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브라질 사례에도 브라질 그 보르소나로 그 대통령 그 불법 감금 그 재판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스롬에 대놓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네트냐후 재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금융제재나 대인제재 사법부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제재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파 국민들은 속으로 바라고 있죠. 관세 폭탄도 해줘. 그래서 이 사법부를 작살내버리게. 그래서 너네 때문에 사법부 때문에 우리가 관세 폭탄 맞는다 해서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부 우파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쓰기 위한 그 관세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리고 현지 여론이 그래요. 관세 세게 해라. 뭐 이렇게 바라는 구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지금 쓰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각 품목마다 독과점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1년에 그 예전에 전쟁 나기 전에 1년에 그 봄, 가을로 이렇게 몇 차례씩 한 50명씩 이스라엘 여행을 가요. 회복 쓸려라고. 갔다가 어떤 분이 호텔방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왔다고 저만치 갔는데 성경책 가지러 가야 된다고 차를 돌렸어요. 그러느라고 한 30분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버스 안에 있는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내가 죄송한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렇게 진짜 사실 겁니까? 아이스크림 50개 정도 내가 쏘겠습니다. 후회할 텐데 그래가지고 50개를 다 돌렸어요. 돈이 얼마나 하냐면 50만 원 나왔어요. 해가 망신하는 거야.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스크림도 독과점이고 또 이 6월절에 먹는 그 이 비스켓이 있어요. 맛자라고. 맛자도 거기는 다 독과점이에요. 한 개 업체만 있고 또 이스라엘 가면은 지붕에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다 하얀색이야. 이건 무슨 법적으로 하얀색으로 통일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통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정집에 가면 다 지붕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참 빨간색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누가 막 그런 얘기해요.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빨간색 지붕 보고 빨간색 지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니까 거기는 폭격 안 하고 이래서 빨간색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기와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이 정도로 독과점이 심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이 비관세 장벽 이 철폐하는 거, 이 정책 요거 아주 그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타냐후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수만 좀 물가를 낮추고 진작시키는 것만 성공해도 네타냐후는 많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자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만 잡아라. 물가와의 전쟁이네. 예. 가자 전쟁보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 정부 당국이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들어오나 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앞으로 운행 금지 시켜라. 지금 이스라엘 군 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그 장교들이 이제 그 BYD라고 중국산 전기차 BYD. 싸니까 그걸 이제 또 구매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관용 그 IDF 군 관용 의전용 차량으로도 그 쓰나 봐요. 근데 그걸 다 이거는 이제 구매 다 철회시키고 다 했고 군 장성들한테 그 다음부터 쓰지 말라고 이제 거의 뭐 행정명령 비슷하게 이제 그 명령을 하달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신베트나 등등 정보당국에 따르면 BYD 차량 전기차는 이게 사실상 굴러다니는 정보 수집 장비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카메라 달렸죠. 여러 센서 다 달렸죠. 통신 감청부터 그러니까 왜냐 그거 갖고 부대 영내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럼 내 특정 예를 들어서 어디 8200부대 출장 갔는데 그거 가면 지도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고 위치에 뭐가 있고 이 기밀 시설인데 거기 그 정보가 이제 카메라 센서에서 중국으로 유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CCTV를 내가 대신 중국 간첩질을 해주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군 당국에서부터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비토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만 해도 이제 중국이 그 하이파 항만에 대한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경전철 예루살렘 뭐 등등 텔아비브 경전철도 중국업체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사업이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렸지만 신규 중국과의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교류, AI 협력 이런 건 없다. 재검토 혹은 철회를 지금 검토에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완전 절연한다라는 그 기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도 중국이랑 디커플링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어. 플러스 알파 대신 싸워주고. 그러니까 뭐 관세율이 동맹국 중에 가장 낮은 협상도 안 했는데 15% 그냥 거저러 먹는 것이죠.